지연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영철의 마지막 일기를 읽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엄마한테 돌아가지 못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참회와 사랑이 담긴 글귀에 준호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1960년대 서울 도봉구의 달동네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빨래줄이 촘촘히 걸려 있고 연탄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죠. 비탈진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자집들 사이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35의 나이에 이미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탄광에서 일하다가 낙반 사고로 다친 후유증이었죠. 그 사고로 탄광 일을 그만두고 시내버스 기사로 전직한 지 이제 3년째였습니다. 탄광 일당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일자리였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영철의 하루는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한 후 아내 박미숙이 끓여준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버스 차고지로 향했죠. 낡은 시민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누비는 일이 그의 전부였어요.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천천히 운전하고요. 미숙은 아침마다 남편을 배웅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 우리 지연이 아빠가 어디 가겠어. 영철은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7살 딸 지연은 이 집안의 유일한 기쁨이자 웃음꽃이었어요. 까만 눈망울이 또렷하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죠. 아침이면 아버지를 배웅하고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빠, 또 가세요? 지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영철은 딸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모두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지연이, 아빠가 돈 벌어와야 지연이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 영철은 딸을 등에 업고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딸만의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 등에서 까르르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아,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요. 아이가 부르는 동요는 어딘가 구슬펐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맑고 순수했어요. 영철은 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곤 했습니다. 미숙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를 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리고 멸치를 골라내며 좌판에 깔 보자기를 준비했죠. 비록 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장사로 단골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좌판의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할머니. 일찍 나와야 좋은 자리 잡죠.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의 하루는 길고 고되었지만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저녁이 되면 영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철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숙은 남편을 맞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이 작은 가족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철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인 모양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영철은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이 달려와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등에 안 업어주세요? 그래, 우리 지연이. 아빠가 업어줄게. 영철은 딸을 등에 업었지만 평소처럼 골목을 돌지는 않았어요. 대신 집 앞 계단에 앉아 딸과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만약 아빠가 어디론가 멀리 가야 한다면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영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진지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빠,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해요? 지연이는 아빠랑 엄마랑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지연은 아버지의 품에 폭 안기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영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지연을 재운 후 부부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연탄 난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영철 씨, 무슨 일이에요? 오늘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숙아, 북한산 깊은 곳에 우리 집안의 빚이 묻혀 있어. 무슨 소리예요? 또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미숙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게 있다고.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영철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어요. 그 산에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제발 우리 지연이까지 생각해서라도. 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숙아, 이대로는 안 돼. 지연이가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돈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옆방에서 지연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어디 안 가죠? 지연이랑 약속? 아이의 잠꼬대에 영철의 가슴이 다시 한번 먹먹해졌어요. 1963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영철의 마음속 무언가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영철은 평범한 버스 기사로 살아왔지만 가끔씩 북한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10살이 되어 더욱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아버지를 기다렸고 아버지가 집에 오면 등에 업혀 골목을 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산 중에서 북한산이 제일 아름답대요. 지연이 아버지 등에서 제잘거렸어요. 영철은 딸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그리고 옛날에는 임금님도 그 산에 올라가셨대요. 아빠도 가본 적 있어요?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가본 적이 있어. 영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숙은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그 산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면서 미숙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영철은 요즘 들어 부쩍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연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기도 했어요. 지연아, 아빠가 어릴 때는 이런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랬단다. 정말요? 아빠도 물고기 잡을 줄 알아요? 그럼 아빠는 뭐든 할 줄 안다. 영철은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떤 결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영철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지연은 아버지를 맞으러 나왔지만 영철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조금 무서워했습니다. 지연아, 아빠한테 와봐. 영철이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아빠, 술 냄새 나요. 미안해, 지연아. 아빠가 오늘 기분이 좀 복잡해서. 영철은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만약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지낼 거지? 아빠, 왜 자꾸 그런 이상한 말 해요? 무서워요. 지연이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미숙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미안해. 술이 좀 취해서. 영철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어요. 그날 밤 지연을 재운 후 부부는 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그 생각을 못 버렸어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거야? 영철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아니야. 지연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리고 시집 갈 때는 또 어떻고. 영철은 고개를 젓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미숙아,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이 정말 있어. 그걸 찾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위험한 산에 왜 굳이 들어가려고 해요? 영철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야. 여기에 그 위치가 적혀 있어. 미숙은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어요. 하지만 글씨가 너무 흘려 쓰여 있어서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북한산과 큰 바위 얼굴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이게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어. 그때 숨겨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거든. 영철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의 여름 어느 토요일 아침이 드디어 왔습니다. 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배낭에는 물과 김밥, 간단한 도구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연의 곰 인형도 챙겼어요. 지연아, 일어나. 아빠랑 산으로 놀러 가자. 정말요? 어느 산이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북한산. 거기 계곡물도 시원하고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 있을 거야. 지연은 신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시장 일이 있어서 못 가. 아빠랑 지연이만 특별한 나들이 하는 거야. 영철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김밥을 싸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걱정 마. 등산로만 따라서 갈 거야. 영철이 대답했지만 그의 배낭에는 등산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삽과 손전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 영철은 지연에게 곰 인형을 건네주었어요.
지연아, 복이 꼭 안고 가야 해. 혹시 아빠가 일 때문에 잠깐 어디 가더라도 복이가 지연이를 지켜줄 거야. 네, 아빠. 복이랑 같이 갈게요. 미숙은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지연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어나갔지만 영철은 뒤돌아보며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응, 걱정하지 마. 영철은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아주고는 딸과 함께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미숙은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저 기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었는데도 남편과 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73년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도봉구 달동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낡은 판자집들 사이사이로 벽돌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좁은 골목길에는 처음 보는 자동차들이 지나다녔어요. 북한산 자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산업용 광물을 찾기 위한 채굴 작업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커다란 굴삭기들이 산자락을 파헤치고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채굴장 현장 소장 이정수는 5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광산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이 있었죠. 그는 새로운 채굴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지질이 좋네. 철광석 매장량이 상당할 것 같아. 이정수가 현장 기사들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이쪽 구역부터 파기 시작할까요?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조심해서 파야 해. 이 일대가 예전부터 뭔가 이상한 소문이 많은 곳이거든.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10년 전에 부녀가 실종된 사건 있잖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 산을 무서워해. 이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채굴 작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부 박철민과 김동식은 평소처럼 갱도를 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2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들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철민아,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김동식이 삽질을 멈추고 말했어요. 왜? 뭐가 이상한데? 흙이 다른 곳과 달라. 마치 누가 일부러 파놓은 것 같아. 동식은 손으로 흙을 만져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철민도 가까이 와서 살펴봤어요. 정말 그러네. 이 부분만 흙이 부드러워.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파내려가자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뭔가 있어. 동식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괴짝은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지 곳곳이 썩어 있었지만 형태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철민이 궁금해하며 괴짝 주변의 흙을 더 파냈어요. 조심해. 혹시 폭탄이나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 동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긴 두 사람은 결국 괴짝을 땅 위로 끌어올렸어요. 괴짝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안에 무거운 것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소장님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닐까?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혼자 열어봤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동식도 동의했어요. 곧
이정수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다른 광부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괴짝 주변을 에워쌌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정수가 물었습니다. 저쪽 갱도 끝부분에서요. 흙이 유독 부드러운 곳이 있어서 파봤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정수는 괴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래된 것 같네. 최소 10년은 넘어 보여. 소장님, 열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열어보자.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뚜껑은 쉽게 열렸어요. 괴짝 안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괴짝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아이 구두 한 짝, 낡은 곰 인형, 그리고 녹슨 손목시계였습니다. 이게 뭐지? 광부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정수는 손목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철?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정수가 중얼거렸어요. 아, 소장님. 10년 전에 실종된 그 부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광부 한 명이 기억해냈습니다. 맞다. 그때 아버지와 딸이 북한산에서 실종됐었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괴짝 안의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정수가 곰 인형을 집어들자 인형의 배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곰 인형의 배를 조심스럽게 벌리자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습기 때문에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산속에서 며칠을 버텼다. 물도 떨어지고 길도 찾을 수 없다. 지연이가 너무 무서워한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나 보다. 더 이상 우리를 찾지 마라. 진실은 이 산이 품고 있다. 지연아,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라. 글씨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잉크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광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부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충격 때문이었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광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건 중요한 증거야.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여기는 등산로에서 꽤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게다가 왜 이런 곳에 괴짝을 묻었을까? 광부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놨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영철과 지연이 이곳까지 왔었고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남겨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수는 괴짝과 그 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그리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단서였거든요. 소식은 빠르게 달동네까지 퍼졌습니다. 미숙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채굴장으로 달려갔어요. 곰 인형을 보는 순간 미숙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아. 미숙은 곰 인형을 꼭 안으며 통곡했어요. 1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곰 인형과 쪽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달동네에 퍼지자 마을은 벌집을 쑤신 듯 술렁거렸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고 새로운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정말 영철이 물건이 맞대? 응, 미숙이가 직접 확인했잖아. 곰 인형은 틀림없이 지연이 것이래.
그럼 진짜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네. 미숙은 채굴장에서 곰 인형을 받아든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살아왔는데 딸의 마지막 흔적을 보니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곰 인형을 꼭 안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미숙은 인형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번갈아 가며 문안을 왔지만 미숙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0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달동네로 몰려온 것이었어요. 10년 전 미제 실종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10년 전 실종된 김영철 씨 가족의 흔적입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리포트를 했어요. 과연 김영철 씨는 무엇을 찾아 북한산 깊숙이 들어간 것일까요? 신문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일 실렸습니다. 북한산 금괴 미스터리 재점화, 10년 만에 발견된 단서, 숨겨진 진실은? 실종 부녀, 무엇을 찾아 죽음의 산으로, 일제 금괴설 vs 간첩 연루설, 진실은 무엇인가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정과 연민의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시선이었어요. 영철이가 정말 금괴를 찾으러 간 거 맞나 봐. 아니야, 들어보니까 간첩일에 연루된 거래. 그런데 왜 딸까지 데리고 갔을까? 그게 제일 이상해. 혹시 딸이 목격자가 될까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갔어요. 미숙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데요. 미숙은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김준호, 미숙과 영철의 아들이었어요. 실종 당시 15살이었던 준호는 이제 25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준호는 10년 동안 부산의 큰아버지 댁에서 자라며 공부를 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라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와 여동생의 실종 소식을 신문으로 접하고 급히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죠. 어머니, 정말 힘드셨죠? 혼자서 10년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자라줘서 다행이야. 미숙은 아들을 보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지연이 곰 인형이 맞아요? 그래. 틀림없어. 내가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거든. 그 조그만 손으로 얼마나 아껴 했는지. 미숙은 곰 인형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인형 속에서 나온 쪽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는 분명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찾으러 산에 가신 걸까요? 모르겠어. 그때도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북한산에 우리 집안의 빚이 묻혀 있다고 하시더라. 빚이요? 무슨 빚 말씀이세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뭔가라고 하시던데. 자세한 건 말씀 안 해주셨어.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박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터줏대감이었어요. 준호야, 너 왔구나. 많이 컸네.
박할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 했던 분이야. 준호와 미숙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 할아버지 김종철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 정말요? 그래. 그런데 해방 후에 그분이 숨겨놓으신 중요한 문서들이 있었어.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이랑 활동 기록들 말이야. 박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 그 명단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말이야.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명단을 지키려고 하신 거였어. 그럼 아버지는 금괴가 아니라 그 명단을 찾으러 가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혼자 가기엔 위험했어. 그 나쁜 사람들이 뒤를 쫓고 있었거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거였어요. 그렇다고 봐야지. 내 아버지는 진짜 애국자였어. 미숙도 이제야 남편의 마지막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철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이유, 그리고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던 이유를 말이죠. 그럼 우리 영철 씨는 죄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그날 밤부터 준호는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품고 며칠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채굴장 위치를 파악하고 등산 장비를 준비했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호루라기와 밧줄까지 챙겼어요. 어머니 미숙은 아들이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준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혼자 가려고? 누구라도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될까?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채굴장 광부들도 있고 위험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말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드디어 준비를 마친 준호는 북한산 채굴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걸으며 10년 전 아버지와 지연이 걸었을 바로 그 길을 생각했어요. 과연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이 길을 걸었을까요? 채굴장에 도착한 준호는 현장 소장 이정수를 만났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 김영철 씨 아들이군요. 신문에서 봤어요. 이정수는 준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괴짝이 발견된 곳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이정수는 준호를 갱도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갱도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어요. 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괴짝이 나온 자리예요. 이정수가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파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흙의 색깔도 다른 곳과 조금 달랐습니다. 소장님, 이 갱도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새로 판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부분만 흙이 이미 파인 상태였어요. 파인 상태요? 네. 마치 누군가 예전에 여기를 팠다가 다시 묻어놓은 것 같았어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때 갱도 안쪽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정수와 준호는 급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광부 박철민이 흥분한 표정으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여기 또 뭔가 있어요. 갱도 벽면에는 뾰족한 돌로 긁어서 새긴 글자들이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지연, 1963년 7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벽면에는 더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흐릿해서 읽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벽 한쪽 구석에서 더 충격적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해. 따라오고 있다. 명단을 노린다. 준호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이 글 보세요.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때 갱도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거기 누구야? 이정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곧 4~5명의 남자들이 갱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도훈, 10년 전부터 이 일대에서 수상한 활동을 해온 인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도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저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문화재 조사단입니다. 박도훈이 가짜 신분증을 내보였어요.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말투와 행동이 문화재 전문가 같지 않았거든요. 혹시 김영철 씨 아들분이세요? 박도훈이 준호를 보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를 찾으러 오셨군요. 박도훈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김영철 씨가 찾던 것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무엇을 알고 계세요? 김영철 씨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분이 숨겨놓은 건 명단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박도훈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금괴예요. 일제강점기 때 숨겨놓은 진짜 금괴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찾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박도훈의 말에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김영철 씨는 제 동업자였어요. 이정수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세요. 이건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박도훈 일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갱도 입구를 막고 서더니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박도훈은 웃기만 했어요. 그때 박도훈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 아버지가 저에게 준 지도예요. 금괴가 숨겨진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준호는 그 종이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로 뭔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갱도아는 긴장으로 가득 찼고 준호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갱도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박도훈이 내민 종이를 본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명히 아버지 영철의 필체였지만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쓰신 건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김영철 씨가 직접 그려주신 보물 지도예요. 박도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이정수 소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1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거든요. 박도훈의 부하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박도훈은 준호에게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당신 아버지와 저는 오랜 친구였어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무슨 목표요? 부자가 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당신 아버지도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독립운동가 명단을 지키려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누가 했나요? 박 할아버지, 그 늙은이 말을 믿으세요? 박도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숨긴 건 명단이 아니라 진짜 금괴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급하게 숨겨놓고 간 금괴 말이에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때 박도훈이 갑자기 품에서 낡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 씨, 협조해 주세요.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정수가 소리쳤지만 박도훈의 부하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준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진실을 찾으러 온 거예요. 진실? 진실은 간단해요. 당신 아버지는 금괴에 눈이 멀어서 딸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박도훈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김영철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드디어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고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그래요. 하지만 욕심이 났나 봐요. 저를 따돌리고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딸까지 데리고 간 거죠.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박도훈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당신들 목적이 뭐예요? 정말 금괴를 찾으려는 거예요? 당연하죠. 1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에요. 김영철 씨가 못다한 일을 우리가 마저 해야죠. 그때 갱도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뭐야, 저 소리? 광부들이 불안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정수가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난 쪽을 비춰봤습니다. 저쪽 벽이 조금 무너진 것 같네요. 박도훈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기다. 김영철이 말한 곳이 바로 저기야. 준호도 뒤따라갔습니다. 무너진 벽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벽면에는 더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글씨를 준호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금괴를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독립운동가 명단을 지키려고 왔다. 하지만 누군가 그 명단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걸 알았다. 박도훈이라는 자가 나를 이용하려 했다.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지연을 데리고 온 건 그녀를 안전한 곳에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왔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박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그 고집쟁이가 끝까지. 당신이 박도훈이군요.
준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김영철 그 바보가 끝까지 협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도훈은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명단 위치만 말하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고집쟁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더라고. 당신이 아버지와 지연이를 죽인 거군요. 죽였다니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 그냥 사고였어. 협조만 했어도 모두 무사했을 텐데. 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영웅이었고 이 악당들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었어요. 그때 갱도 벽면에서 또 다른 것이 떨어졌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준호가 재빨리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것이에요. 박도훈이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1963년 7월 15일. 드디어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명단의 위치를 찾았다. 하지만 박도훈이라는 자가 이를 악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다. 명단이 그의 손에 들어가면 아직 살아계신 독립운동가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준호의 목소리가 갱도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을 데리고 간 이유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박도훈 일당이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따라왔다. 이제 명단을 완전히 숨겨야 한다. 박도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 일기장 내놔. 거기에 진짜 위치가 적혀 있을 거야. 준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갱도 안에서 긴박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아버지 영철이 마지막에 남긴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갱도 안의 대치 상황은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박도훈이 칼을 휘두르며 준호에게 덤벼들자 이정수 소장과 광부들이 서로를 도우며 혼전이 벌어졌어요. 좁은 갱도 안에서 손전등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일기장 내놔. 박도훈이 소리치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절대 안 돼요. 준호는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정수가 박도훈의 부활을 막으려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으악! 소장의 비명소리가 갱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장님! 광부 박철민이 달려가 이정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순간 갱도 벽면이 크게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약해진 갱도가 격렬한 몸싸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의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으악! 무너진다. 광부들이 소리쳤어요. 모두 엎드려. 이정수가 외쳤지만 혼란 속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무너진 벽 너머로 더 깊은 공간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게 하는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두 개의 해골이 서로를 감싸 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큰 해골이 작은 해골을 보호하듯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큰 해골의 팔뼈는 작은 해골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해골 주변에는 영철의 낡은 모자와 지연의 작은 구두 한 짝, 그리고 부서진 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도훈도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는 해골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이 근처에 숨겨놓았을 거야. 박도훈이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어요. 당신 같은 인간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군요. 준호가 분노로 떨며 일어섰습니다. 죽였다고? 나는 그냥 명단 위치만 물어봤을 뿐이야. 김영철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박도훈이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해골 아래쪽 흙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가죽 봉투였어요. 영철이 마지막까지 몸으로 지키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가죽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펼쳐봤어요. 첫 번째 종이에는 영철의 마지막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3년 7월 17일. 박도훈 일당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독립운동가 명단을 팔아먹으려 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지연을 안전한 곳에 숨기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갱도에 갇혀 있다. 출구가 막혀버렸다.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없다. 지연이가 무서워하고 있다. 내 잘못으로 딸까지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명단만큼은 절대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준호는 울먹이며 계속 읽었어요. 1963년 7월 19일. 지연이가 많이 약해졌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지연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명단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박 할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963년 7월 21일. 지연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나도 힘이 빠진다. 지연아, 아빠가 미안해. 엄마한테 돌아가지 못해서. 미수가, 나는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지켰다. 나라를 배신하지 않았다.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탁한다. 우리 가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세상에 알려달라. 준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김영철, 그 바보. 명단 따위 팔아버리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 같은 인간은 아버지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준호가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김영철 씨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철과 지연의 해골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소장님, 이분들을 정중히 모셔야겠어요. 당연하죠. 이분들은 진짜 애국자예요. 이정수는 회사에 연락해서 해골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그리고 이 갱도는 더 이상 채굴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의심하며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해골들이 발견된 그 자리 벽면에는 영철이 마지막 힘을 다해 새긴 글귀가 남아 있었어요. 금괴는 저주다. 진짜 보물은 진실이다. 준호는 그 글귀를 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도훈이 체포되고 진실이 밝혀진 후 달동네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김영철에 대해 수군거리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골목골목마다 영철과 지연을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철이를 얼마나 오해했을까?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박 아저씨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미숙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미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죄송해했어요. 며칠 후 영철과 지연의 유해를 수습하는 날이 왔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이 갱도에서 조심스럽게 해골들을 수습했어요. 준호와 미숙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이제 집으로 가자.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철과 지연의 장례식은 온 동네가 함께하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평소 냉담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서 마지막 배웅을 해주었어요. 화환과 조화가 가득한 영정 앞에서 미숙은 10년 만에 남편과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영철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군요. 미숙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아빠 혼자 보내서 미안해. 이제 엄마가 영원히 지켜줄게.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비롯해 동네 어른들이 영철의 아버지, 즉 김종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종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죠. 80대 노인 한 분이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숨겨놓으신 독립운동가 명단은 해방 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직 살아계신 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영철이가 그 명단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친 거군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를 마친 후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영철과 지연을 고향 땅에 정중히 안장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애국지사 김영철, 딸 지연과 함께 잠들다라는 묘비가 세워졌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준호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는 진실이 대서특필되었어요. 김영철 씨, 독립운동가 명단 지키다 딸과 함께 희생. 10년간 오해받은 애국자, 진범 검거로 명예회복. 딸과 함께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진정한 아버지. 박도훈 일당, 독립운동 유산 노린 악질 범죄 집단으로 판명. 기사에는 영철의 마지막 일기 내용도 공개되었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영철이 얼마나 고귀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도훈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철과 그 딸을 갱도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돈 때문에 애국자를 죽인 살인자예요. 검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명단을 노려 국가유산을 팔아먹으려 한 반민족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박도훈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1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영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독립운동가 명단은 결국 박 할아버지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 그 명단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국가에 기증하는 게 좋겠어.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거야. 박 할아버지가 조언했습니다. 준호는 명단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어요. 그 명단에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활동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20세기 한국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어요. 미숙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과 슬픔이 해소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었거든요. 영철 씨, 이제 마음 놓고 쉬세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준호가 잘 이어받을 거예요. 미숙은 무덤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다시 공부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정신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준호는 다짐했어요. 몇 년 후 준호는 김종철, 김영철 부자의 애국 정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와 아버지의 희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어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애국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달동네도 시간이 흘러 많이 변했어요. 낡은 판자집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김영철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고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야. 할머니, 고모도 용감했어요? 손녀가 물었어요. 그럼 고모도 아주 용감한 아이였어.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싸웠거든. 북한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애국지사 김영철, 김지연 부녀 희생 추모비라고 새겨진 비석이었어요. 등산객들이 지나가며 잠깐씩 멈춰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준호는 매년 아버지와 지연의 기일이 되면 그 기념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북한산의 맑은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에게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아내도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존경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름을 영현이라고 지으려고 해요. 아버지와 지연이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북한산의 바람은 이제 과거의 비극이 아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영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북한산을 올랐습니다. 아내의 뱃속 아기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아내가 기념비를 보며 말했어요. 응,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그들이 산을 내려오는 길에 만난 한 등산객이 말했어요. 저 기념비 이야기 아세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래요. 네,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당신이 그 아들분이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제 사람들은 김영철을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해주었어요. 미숙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영철과 지연이 그리울 때면 무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철 씨, 우리 준호가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을 닮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마음은 편해졌어.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봄날 준호의 아들 영현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영철을 닮아 눈이 또렷했고 지연을 닮아 웃음이 맑았어요. 할머니, 영현이가 할아버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준호가 아기를 안고 있는 미숙에게 물었어요. 그래, 정말 닮았어. 이 아이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미숙은 손자를 안고
영철과 지연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영철 씨, 지연아, 우리 손잡아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와 고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 영연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준호는 아들을 데리고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모의 기념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연아, 이게 할아버지와 지연 고모 기념비야.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영연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어.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준호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영철의 정신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준호는 아들과 함께 옛날 달동네 자리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사는 몇몇 어른들이 영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많이 컸구나. 이 아이가 영연이구나. 옛날 이웃이었던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할머니. 영연이,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연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정말 영철이 할아버지 닮았네. 눈이 똑같아. 김할머니는 영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영연아,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 가난해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지연이 고모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단다. 할머니, 고모는 어떤 아이였어요? 지연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늘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노래를 부르곤 했지. 너처럼 말이야. 영연이는 할아버지와 고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글귀가 이해되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저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미숙은 이제 8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손자 영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영연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연 고모 이야기요. 그래,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미숙의 이야기는 영연이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영연이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북한산에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흘러다녔습니다. 등산객들이 기념비 앞을 지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김영철과 지연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준호는 매년 7월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북한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지연에게 근황을 보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지연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키려 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북한산의 바람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